네, 안녕하십니까. 제5분과 지방 소멸에 대응한 농협의 역할과 과제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오늘 두 개의 발제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이 진행을 맡은 박성재입니다. 예, 오늘 그 시간이 이제 1시간 반 정도 우리한테 주어지는데요. 발제는 두 분이 각각 한 25분씩 내외로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나머지 시간을 토론에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발제를 해주실 분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발표 1회 농협미래전략연구소 안상돈 박사님입니다. 예, 박사님. 예, 시대 변화에 따른 농축협 역할 확대 방향, 상당히 중요한 토픽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발표 2는 같은 연구소의 최영훈 박사님입니다. 농촌 보육사업 현황과 활성화 방안인데요. 이 두 주제가 조금 뭐랄까 농협에 잘 아시는 분이나 잘 모르시는 분한테 좀 생소할 수가 있는 게 그동안 농협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슈화한 적이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은데 이 부분이 이제 농협하면 경제사업, 뭐 신용사업 맨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느닷없이 이제 농촌 보육사업 하니까 이제 과연 농협이 해야 할 일인가 이런 것이 이제 농협 내부를 통해서 잘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슈 제기 차원이라고 봐지고요. 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인지는 우리가 농업농촌의 대주제인 지방소멸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소멸에 대응한 농협이 할 역할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 말고 새로운 역할 확대 방향 쪽에서 하는 주제입니다. 우선 발제를 듣고 나서요. 그다음에 토론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제하시면 안 박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농협 미래전략연구소의 안성돈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포럼에 오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요. 어떤 머리가 하얗신 분이 이제 지하철을 타니까 자리에 앉아 있던 어떤 젊은 대학생이 할아버지 이쪽으로 앉으세요라고 했더니 굉장히 불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자만 뺐으면 이게 참 좋았는데 그 할아버지 자 때문에 웃지 못할 이런 좀 사례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게 결국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 저도 머리가 지금 희끗희끗한데 그래서 염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고민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해야 될 주제는 지역 소멸에 대응한 농축협의 역할 확대 방향인데요. 실은 이 과제는 우리 박성재 박사님께서 두 해 전에 그 농식품부에서 그 제도 개선 TF가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한 꼭지가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듣고서 이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전혀 엉뚱하게 나온 건 아니고 실은 게 앞에서 이런 제도 개선 그 TF에서도 논의됐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 농협은 일단은 지금 판매 사업 중심이었던 비전과 그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그대로 이제 저희가 유지를 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실은 이런 기능과 역할이 있어서 어떤 세대의 어떤 흐름, 그 다음에 이런 지역의 문제를 갖다가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의심이 있었거든요, 실은. 근데 이 지역센터라는 게 뭐냐면 실은 지역 주민의 어떤 삶의 제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어떤 유지 측면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농축협은 기반을 갖다 그 지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 있어야 결국 농축협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지역센터라는 거는 농축협 본원적 기능, 생산자 단체로서의 어떤 역할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조합원뿐만 아니고 이제는 지역 주민까지도 그다음 그 지역 밀착형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 어떤 저희가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본원적 기능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그 지역 주민의 어떤 삶의 질 제고 쪽에서 한번 또는 지역 사회 유지를 위해서 이 역할이 이제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이런
의사 선택의 어떤 그런 기로에 놓여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그 농축협이 왜 여태까지 이런 역할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실은 이런 역할을 많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역할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한 8가지로 그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인구 구조 변화라든가 아니면 지역 소멸 위기감, 그다음에 뭐 고령화라든가, 그다음에 그 농축협 사업의 어떤 이용의 어떤 불균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점이 있는데 실은 제일 그 8번째 새로운 농협 역할이었던 이런 보시면은 그 새로운 농협 역할론의 어떤 그 기대, 그러니까 농협이 이런 쪽에서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기대가 더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앞에 그 일반적인 내용은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농협 얘기를 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논리 전개상 이 부분이 좀 필요해서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농축협 그 조합원 수를 보면요, 이런 그 2010년하고 2022년을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줄고 있죠 지금. 그래서 208만 명 정도가 저희가 지금 조합원 구성돼 있고요. 밑에 연령대를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65세 이상 이렇게 보면요, 65세 이상이 55.5%, 그 다음에 45세 미만을 보면 4.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떡하죠? 오른쪽으로 가면 어떡하죠?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앞쪽에서 유입하는 그 조합원은 적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요, 그 농축협 사업 이용 비율을 보시면요, 실제 그 구매 사업은 조합원들이 이용하는 게 91.9%.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이제 구매 사업은 농약이라든가 비료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판매 사업에 있어서는 어떻게 24.7%.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왜냐하면 저희가 앞에 농축협의 어떤 농협이 나갈 방향을 판매 사업을 기조로 좀 하고 있는데, 실은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되는 진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 판매 사업이 24%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요, 실은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보면 농업인들이, 특히 조합원들이 어떡하죠? 그만큼 맷집이 강해졌다. 즉 판매에 대해서는 어떡하죠? 어느 정도 나름대로 어떤 그 채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전에는 농협이 아니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존재였는데 농협이, 지금은 농협이 어떡하죠? 선택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조합원 입장에서 이제 그런 지금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앞쪽 보시면 이제 구매 사업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이제 판매 사업입니다. 이렇게 확연하게 이제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그 유효 고객 수 중에서 조합원은 6.2%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준조합원이 58%, 그 다음에 비조합원, 조합원이 아닌 지역 주민들이 되겠죠. 이게 35.8%입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효 고객 중에서 조합원보다는 어떠죠? 준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사업이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여신하고 수신 쪽에서도 보시면은 특히 준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비중이 굉장히 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농축협의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지금 이런 역할을, 농축협이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진행 그 경과를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2021년에 그 지역 밀착형 농축협 사회 서비스 제공 역할을 좀 강화를 주문을 좀 했었고요.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도 같은 시기에 지역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즉 제도 개선 TF가 이래서 이제 형성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농특위에서도 2020년에 지역 발전 플랫폼 또는 지역 협동자 복합체 또는 허브 역할을 갖다가 농축협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주문을 해왔습니다. 자, 근데 농협은 이제 그 설립 목적을 근거로 해서 이게 시대 상황에 맞게끔 여러적인 그 사업 측면에서 지역센터 관련 역할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요, 60년대는 보시다시피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의료 지원 사업을 저희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80년대는 농업기술 교육 개발, 그 다음에 2000년에 들어오면서 노농교육 활성화, 식사랑 농사랑으로 대표적인 이런 운동을 계속 저희가 좀 벌여왔었고요. 2020년에 들어오면서는 어때요? 지역사회 공헌, 농업인과 국민 가교 역할, 이런 쪽에 저희가 포커싱을 두고 저희가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60년대부터 쭉 흘러나오는 걸 보면 어때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역할을 안 했던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럼 어떤 유형의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10가지 정도를 한번 취약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지역문화복지센터, 전문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결합한 형태, 그다음 농업인 돌봄센터, 특히 이제 전화 상담이라든가 현장 지원, 그다음 요양원 설립,
그다음에 의료 사업 설립을 해서 뭐 치과병원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의료 사업도 저희가 설립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고령 돌봄 차별화를 위해서 직원 보호, 그다음에 맞춤형 물리 치료. 거기에 이제 농협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건강 밥상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이제 해봤고요. 최근에 나왔던 게 이제 9번 아홉 번째 보시면 이제 충북 의료비 후불제 지원이 있었습니다. 특히 농협하고 지자체가 연계를 해서 그 지역 의료 안전망을 갖다 제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해오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순기능과 더불어서 추진상의 어떤 한계성을 좀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농축기업 단독 자치 자원을 좀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한계에 직면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중앙의 무이자 자금 지원에 그 의존형으로 이제 종속이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무이자 자금 의존형에서는 탈피를 할 필요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 지역 여건에 대한 그 고려 없이 당위성만을 갖고 당연히 해야 되지라는 사업만 그 당위성을 가지고 이제 획일적인 접근, 진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요. 특히 이제 선거가 끝나면 조합장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떡하죠? 이런 고민, 이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전문 인력 양성의 어떤 그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애로적인 좀 부분도 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의 어떤 자발적 참여라든가 유기적인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등한시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센터의 농축 역할 확대에 대한 인식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농축협 지역에서 일단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농협에서는 특히 전상무들이 굉장히 의사 결정의 어떤 그 임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상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조사를 좀 해봤더니 지역 농축협이 지역 밀집형 사회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94%가 긍정적인 응답을 좀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요. 일단은 그 고령조합원 증가로 인해서 그런 지역 밀착형 사회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부분, 그다음에 생산 기반이 약화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협의 어떤 새로운 사업 창출 기회다. 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축협 사업에서 준조합원이나 비조합원에 대한 의존도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역 소멸 위기감 때문에 이런 순위로 이제 그 찬성하는 이유를 좀 밝히고 있었습니다. 마침 저희가 2023년에 그 조합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 선거 무렵에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 조합장을 대상으로 저희가 한번 이런 똑같은 질문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역할을 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93.6%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초선과 다선, 공이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특히 그 찬성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고령조합원 증가와 그다음 생산 기반 약화, 그다음 지역 소멸 위기감을 순서로 들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사회 서비스 역할 확대 요구 심화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회 문제가 지역 사회 문제가 더 심화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기존 사업이 이제 조합원을 중점적으로 대상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요구 역할 확대 요구가 좀 심화된다는 의견이 그다음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제공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질의를 했더니요. 지자체가 인프라를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농축협이 좀 운영 관리하는 쪽이 좋겠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지역 간 내 농축협이 각자 따로따로 다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동 사업 형태로 어떤 수행하는 게 낫겠다라는 응답을 좀 했었고요. 사업 수행의 대상 범위도 조합원에서 그다음에 준조합원, 비조합원 고객, 지역 주민으로 확대하는 게 낫겠다라는 응답이 66%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그 성과 이행을 담보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합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갖다가 정책화하는데 정책을 제도하는데 매우 찬성한다 또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98%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시설 중심의 고정 투자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62%, 반대 의견이 38%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ICT라든가 디지털 중심의 어떤 그런 기술을 접목하는 게 좋겠다는 응답이 93%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도시농축협이 일정 부분을 좀 기금을 조성하든가 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92%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지역사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요 조합원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혜택을 보거든요. 특히 이제 준조합원이나 비조합원들도 이제 같이 그 대상 영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소비자 조합원 제도를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응답이 62% 나타났습니다. 찬성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조합원 수 감소라든가 고령화, 환경 변화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비자 조합원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실은 교육 지원비가 저희가 농협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 지원비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교육 지원비는 조합원에만 해당됩니다. 그렇지 않고 조합원이 아닌
이해자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게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면서까지 이런 걸 해야 되나라는 이런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원 제도로 끌어안던가 아니면 제도를 갖다가 풀어주던가 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필요해서 이런 질문을 저희가 좀 해봤습니다. 그다음 이제 뭐 소비자 조합원 제도를 저희 도입을 한다 그랬으면은 이래 그 자기권 위주였던 권리 부여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투자 의무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이용권 배당에 대해서도 이제 긍정적인 응답을 좀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교육 지원 사업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64%가 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협동조합은 법으로 시작해서 법으로 끝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법에 특히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어떤 사업을 갖다가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농축의 역할 확대를 위한 방향을 설정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전략 목표는 이제 지속 가능성. 물론 이 사회 서비스가 다들 효과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실은 지속성이 없으면 무의미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지속성과 그다음에 효율성 거기에 플러스해서 효과성이 이런 삼박자가 맞아야지만 이게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농축협이 아까도 말씀드렸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 다들 직원들은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게 특히 예산 조달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개 저희가 현장 인터뷰에서 나타나 있었습니다. 조합원 구조 변화에 따라 선제 대응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까도 그래프 첫 장에서 보여드렸듯이 고령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령 조합원 위주로 이런 이 사회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죠? 앞쪽에 청년 조합원이라든가 아니면 장년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손잡이 전략,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균형되게 저희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사후 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라이프 케어 쪽으로 그래서 전 생에 걸쳐서 저희가 주기별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 비용도요. 실은 고령 조합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또 많이 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병이 나기 전부터 이게 케어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영역으로 지금 이 뒤쪽을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조금 앞단계에서 당겨서 하면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좀 줄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특히 지역 기반 강화 쪽에서는 이제 소셜 임팩트 그래서 지역민을 끌어안으면서 어떠죠? 농협이 어떻게 우군화를 하는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다음 미래 변화에 있어서 어떠죠? 지금 스마트팜이라든가 이쪽은 지금 생산물에 대한 디지털화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사람 그거를 생산물을 관리하고는 이런 사람에 대한 디지털화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올해 같은 경우가 아마 그 고온 현상 그다음에 때문에 굉장히 무더웠죠. 그래서 농장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고, 근데 거기에 웨어러블만 조금만 접목을 했었으면 그런 안타까운 일이 조금 더 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선제적 퍼스트 무브 전략으로서 한번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걸 지속 가능한 이런 지역센터의 농축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인식이 바뀌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 그다음에 사업 방식, 사업 범위, 사업 연계, 지원 방식 등이 전반적으로 좀 바뀌어야지 좀 변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특히 인식은 지속 가능 사업으로, 그다음에 단독 사업이 아닌 독립 사업이 아닌 지자체 연계 사업으로 좀 끌고 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사업 방식도 농축협 공동 사업으로, 그다음에 조합원 중심에서 조합원과 지역 주민을 끌어안고 가는 방향으로. 연계도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또 연계가 좀 필요하다. 농협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나눠서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단순 지원에서 우리가 전략적 지원으로 좀 저희가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10가지 세부 전략을 했는데요.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어떠죠? 정부 지자체 공동으로 지역 밀착형 사회 서비스를 갖다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 소멸, 그다음 고령화의 문제는 실은 이게 농협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 국민적인, 그다음에 전 국가적인 문제로 저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 지자체가 시설 중심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요. 특히 농축협이 이제 그 프로그램 운영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편제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듣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복지 서비스 때 민영화 측면에서 정부 지자체 지원을 제도화해야 되겠다. 특히 여러분들 그 샤워실의 바보라는 얘기 아마 경제학 용어에서 많이 들어보시죠. 온탕과 렌탕을 왔다 갔다 합니다. 전 정권에서 어떠죠? 복지 예산이 늘었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어떠죠? 예산이 줄어드는. 그럼 어떠죠? 당연히 지속해오던 사업이 어떡하죠?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샤워실의 그 바보가 아닌 실은 온탕과 렌탕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를 갖다가 좀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여기는 따라야 될 조건이 이제 성과 이행을 담보로 정부 지자체 어떤 지원을 갖다 제도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정부 뭐 지원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성과 이행을 담보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그 사회 경제 조직과 연대 협력, 그다음 중간 지원 기관 역할을 갖다가 저희가 좀 수행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 이 보건복지부 쪽에서 어떡하죠?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갖다 많이 육성을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요양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 재가농협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시설을 갖다 다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협이 무조건 들어가면요, 보통 건물 땅 사서 건물 지면 농협이 들어가면 또 땅값이 다 올라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시설을 기존의 시설을 갖다가 저희가 연계를 해서 예, 잘 관찰하고 모니터링하면서 끌고 나갈 필요가 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도원 측면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실은 여기 도시농축협에 대한 새로운 역할 부여가 재평가가 좀 필요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도시농협이 처음부터 도시농협이 아니었거든요. 예. 이 성동에 가면 이제 그 농협이 거기가 처음에는 옛날에는 그게 호박밭이고 다 그랬거든요. 예. 발이 푹푹 빠지는 그런 시대인데 아파트가 들어서 건물이 들어서면서 이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시농협들이 좀 억울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표는 어떡하죠? 우리가 계속 다른 지표를 갖다 제시를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고 이 도시농협 농축협에 대해서 어떡하죠? 재평가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저희가 지금 옆구리를 찔러갖고 저희가 지금 기금도 조성하고 있지만은 실은 거기도 조합원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반대하면 이 사업을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고 그다음 재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인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비조합원 시정 사업 이용량 저희가 규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사업 이용량이 2분의 1을 그 절반을 초과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걸 좀 풀어줘야 그래도 자금을 그 예산을 갖다 조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앞뒤로 꽉 막아놓고 난 다음에 농협이 알아서 하라 그러면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따라줘야지만 어떻게 된다. 여태까지 제가 많은 포럼과 그다음에 많은 워크숍 그다음에 많은 그 분들의 어떤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실은 사업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얘기를 하시는데 실은 나쁜 사업은 없었습니다. 다 좋은 사업인데 보완할 사업은 있어도 어떡하죠? 나쁜 사업은 없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했던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굉장히 답답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런 제도적으로 조금만 틀어주면 어떡하죠? 지역 소멸을 위해서 어떡하죠? 기금이 조성이 될 거고, 그다음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자조합원 제도 같은 맥락이고요. 그다음 소비자 이용자 조합원 제도. 저 인주농협에서 하고 있는 그 인주요양원을 제가 가봤더니 거기가 정원이 40명인데요. 조합원은 12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어떡하죠? 다 다른 지역에서 오거나 타 지역에서 오거나 아니면 지역 간에 있으신 분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그분들 갖다가 어차피 케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 이게. 그래서 그분들 갖다가 저희가 소비자 조합원 또 이용자 조합원들을 좀 끌어들이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미래 변화 준비 측면에서 그 ICT라든가 디지털 기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죠? 생산물에 대한 디지털화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거를 키우고 가꾸는 이런 농업인에 대한 사람에 대한 디지털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진입 전략만 저희가 짜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겠지 하는데 어떻게 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진입과 유지 전략을 갖다가 저희가 전략적으로 좀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맨 마지막인데요. 이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갖다가 좀 도입을 좀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 사례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요, 굉장히 잘 돼 있고 그게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설과 또 인력 중심에서 일단 고령인 조합원 돌봄에 지금 치우쳐 있는데 이걸 갖다 조금만 바꿔주면, 그러니까 패러다임만 조금만 바꿔주면 저희가 어떻게 사회적 후생이 더 커질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형 그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하자. 여기에 조합원과 그다음 지역 주민을 갖다가 한데 끌어안게끔. 서울시도 지금 9988이라는 그 웨어러블 주소 지금 그 헬스케어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실은. 왜 안 되냐면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지만 조합은 농축협은 어떡하죠? 이용고 배당을 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배당을 하기 때문에 어떡하죠? 특정 다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만 접근을 한다 그러면 관리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시범적으로 조합원을 먼저 해보고 그다음 그걸 확대해서 그다음에 지역 주민으로 확대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이제 보완해서 나가면 이런 게 농협형 어떤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 좀 도입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10가지를 다 말씀드렸지만 이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되면 이 발표가 좀
보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예, 지역 소멸은 저희가 대응보다는 어떠죠?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순응해 나가는 게 저희가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럼 다음 최영훈 박사님 발표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농협경제연구소 근무하고 있는 농협미래전략연구소 근무하고 있는 최영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그 농촌 보육사업 현황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아까 저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협에서 보육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건 처음이고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진 않기 때문에 저희가 6월 말에 농촌 현장 포럼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현장에 계신 그 양육 가구들하고 또 기관에 계시는 그 분들 또 오늘 오셨지만 뭐 육아정책연구소라든지 관련 기관 분들 모시고 많은 그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이번 그 연구에 조금 간단하게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저희 컨텐츠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이제 농촌 지역 보육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농축협 보육 서비스 추진 사례,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해외 농촌 보육 관련 사업 검토, 네 번째는 이를 기반으로 농촌 보육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지역 보육 현황과 실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그 통계청 통계 자료라든지 또 그 보육 통계, 그다음에 목지 보육 통계, 그리고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시행한 그 보육 실태 조사를 참고해서 농촌 현황에 만든 자료만 조금 그 뽑아봤도록 했습니다. 일단 다 아시겠지만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합계 출산율 0.72명이라는 거 다 아시겠지만 OECD 38개국 중 최하위고요. 그다음에 최근 10년간 계속 합계 출산율 추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태어났던 분들이 좀 키즈가 많아져가지고 최근 그 결혼 정년기다 보니까 저출산 그 출산율이 약간 합계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 이건 일시적인 상황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 보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서울 집값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는 계속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광역시보다는 농어촌 지역에 속한 도지역 합계 출산율이 좀 높다고 되어 있는 농촌이 출산율 조금 높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 보조금이랄지 그다음에 그 다문화 가정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귀농 귀촌의 영향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그 저출산으로 인해서 영유아 인구가 지속 감소되고 있는데 그 영유아 인구는 농어촌 지역이 보다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국 영유아 인구가 한 166만 명 중에 그 2013년이 그 정도 됐는데 10년 전 대비해서 한 39.2%가 감소됐는데요.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 대보다 40.2%가 더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에는 농촌에서 많이 태어나지만 그 영유아 인구는 농촌에서 더 그 이주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기 영유아 보육 시설이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데 어린이집 감소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교육 시간이 유치원보다 훨씬 길거든요. 그리고 농촌에서는 어린이집을 더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 감소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같은 경우는 평균보다는 더 심화되지는 않고 있지만 보시면은 전국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의 대다수가 농어촌 읍면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행정구역이 3,532곳인데 이게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이 597곳으로 16.9%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약 90%에 해당되는 지역이 농어촌 읍면 지역입니다. 그 도표를 보시면은 그 권역별로는 영호남 쪽에 많이 그 많고 그다음에 최근 10년간 미설치 농어촌 지역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특정 그 시군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군 77개 시군 가운데 그 안에서도 좀 소외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그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이 그 분포되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식품부의 어떤 보육 지원 정책을 잠깐 살펴보면 최근 이제 현 정부 정책 과제로서 유보 통합이 돼가지고 그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되면서 그 2024년 6월에 교육부로 일원화가 되어 있는데 농식품부의 그 여성농업인 사업은 농촌 특성을 감안해가지고 틈새 사업으로서 여성농업인 정책 일환으로 농촌역 보육 서비스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이제 농촌 아이 돌봄 지원이라든지 그 찾아가는 돌봄 교실, 농목이 돌봄 지원 등이 있는데
그 농촌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 거고요. 찾아가는 돌봄 교실들은 그 이동형 차량으로 이동해 가지고 놀이 차량을 운영하는 거고, 농번기 돌봄방은 그 그 농번기 기간 내에 아이 돌봄방을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 현황을 농식품부에다 물어보니까 그 저기 소규모 어린이집 전국 72개소, 그다음에 찾아간 돌봄교실 14개소, 그 농번기 아이 돌봄방 100개소밖에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 가지고 미설치 지역 537곳에 한참 부족한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이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이라든지 차량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농식품부에서 지원하지 않고 이제 보건복지부, 지금 이제 이관이 됐으니까 교육부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농촌 영유아 양육가구 특징과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그 이거는 이제 그 전국 보육시태조사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조사를 하셨는데, 그 농촌 지역의 영유아 양육가구가 어린이집 이용률이 훨씬 더 대도시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그 일찍 이용을 하고 그 12개월 미만 영유아도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다문화 가정이 조금 많아가지고,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는 언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보육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린이집 수는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가 현장 의견을 좀 청취를 해가지고 주된 애로사항을 좀 봤더니, 그 농촌 양육가구의 주된 애로사항은 연장 보육, 두 번째 자녀 사회성 부족, 세 번째 보육 교육 여건 취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청취 결과를 조금 그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촌 학부모들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선택의 1순위 기준은 질적인 교육이 아니라 얼마나 연장 보육을 더 해주냐에 달려 있다. 농번기 때에는 그 하원 시간, 등원 시간 맞출 수가 없어. 아이들 데리고 그 논으로 같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회성 문제인데, 애들이 그 다문화 가정 포함해서 몇 명 없어가지고 초등학생 되면은 그 이주를 고민하는데, 그 이주를 고민하는 이유가 좋은 대학 가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아이들한테 친구를 조금 그 제공해 줘야 된다는 그런 환경 때문에 그 사회성 부족을 이유로 이주를 고민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같은 굴이라도 굉장히 다른 실정이고, 그 같이 농사 짓는 집들은 어린이집 많이 이용하는데 폐원이 많다 보니까 그 여기는 이제 보육도 어렵고 또 공부할 것과 문화체험만 할 것이 적어서 그 이주를 결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 가지, 저도 경기도 농촌에서 자라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왔는데, 저희 그때는 그 사회성 문제가 아니라 학업 때문에 많이 이동을 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80년대 초중반에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역에, 그래갖고 그 저기 반을 나눠서 그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나는데, 지금은 그 학부모들이 그게 위주가 아니라 사회성 때문에 이렇게 이주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보육난민 현상이라고 해서 이런 현상들이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이제 보육 서비스 추진 사례, 농축협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이천 신둔농협에서 농협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유일하게 20년간 운영된 전국 유일 농협 어린이집입니다. 2004년경에 20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그 당시 보육 수요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내부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여성농업센터를 설치하고 그 안에 이제 민간 어린이집을 설치를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그 농업농촌에 그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안심보육으로 농협의 신뢰성도 제고하고 있습니다. 위치도 그 중심가에서 좀 떨어진 자연적인 위치에 있고 차량으로 다 운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보육교사라든지 시설 그 종사자들도 농협 지원 때문에 다른 어린이집보다 조금 여건이 좀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제 모든 식재료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구입하다 보니까 국산 먹거리 제공한다는 장점이 그 지역 학부모들에게 크게 부각돼 가지고 여러 가지 자연 친화 활동이라든지 전통문화 교육 등에도 중점을 두면서 그 보건복지부 평가 인증에서 우수한 공공용 어린이집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 위치도 굉장히 넓게 한 건평 300평에 되지 한 2000평 이렇게 되는 있고요. 연장보육은 여기 표시가 잘못됐는데 연장보육도 오후 4시부터 7시 반까지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영양관리라든지 자연 친화 활동, 전통문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신둔명은 이제 경기도에 있는데 지하철역이 개통돼 갖고 거주 인구는 증가했는데 출산이 저출산 때문에 영유아 인구는 오히려 그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애들이 줄으니까 어린이집 정원을 채울 수가 없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령화가 진행이 되니까 청년 농업인이 없어서 그 조합원 수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환원 사업으로 운영하기에도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또 경기도권이다 보니까 그 여러 개 어린이집이 경쟁적으로 민간 어린이집 생기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기다 보니까 원화수 확보 경쟁이 심하고 그다음에 시설도 한 20년 됐으니까 노후화돼 가지고 또 임금도 최저임금 때문에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계속 운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조합원 그 복지비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다음은 이제 농번기 아이돌 본방 운영 사례인데요. 전북 완주 고산농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아이돌 본방을 10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문화 가정이 많다 보니까 이 다문화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10년 전서부터 사업을 운영했는데 그 돌봄방 공간을 본점에 예전에는 이제 본점에서 결혼식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2층에 그 패백실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 공간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아이돌 본방 운영을 했고요. 그 연중 한 5개월간 농번기 기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는 계속 채용도 어렵지만 그 친밀감이 쌓이다 보니까 계속 하시던 분이 계속 하셔가지고 그 굉장히 그 아이들은 좋아하는 상황이고 결혼 이주 여성 한 분도 그 공부를 하셔가지고 자격증 따서 보육교사로 이렇게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고양주 봉사자 모임에서도 여러 가지 도와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벼수학 체험 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친화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다문화 가정이 많다 보니까 한글 교육 그리고 적절한 급식 관리로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공간을 그 아이돌 본방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뭐 밑에 보시면은 이제 벼수학 체험을 이렇게 미니논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옆에 대회의실에 그 책상을 밀어 가지고 그 공간을 놀이 공간으로 실내 공간으로 실외는 이제 인근 초등학교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간 한 15명 정도 인원이 지금 있습니다. 애로사항입니다. 요번에 이제 2024년에 그동안 10년간 운영해 오면서 올해 이제 중단이 됐는데 이게 원래 민간 보조 사업으로 국고 100% 지원이었었는데 지자체 보조 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제 국고 50, 지자체 50 이렇게 변경되면서 변경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이제 예산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그 사업 진행도 늦어지고 이 과정에서 고산농협도 대처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2024년에는 이제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운영 비중 80%가 인건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요일 수요는 없어서 토요일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한 1,1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최저임금이 상승했다 보니까 인건비만 한 890만 원에 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가 수반되는 활동들은 좀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모집 유치는 그 농촌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고요. 또 급여 적으면 오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보육 수요도 감소하고 그렇게 됐다 보니까 또 결국 농협 차원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되나 이런 명분도 좀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여성복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과장님이 정말 그 사명감을 갖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실은 이거를 운영하다 보면은 본업 외에도 또 부가적인 업무가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그 부담도 되게 가중한 상황에서 그래도 사명감 갖고 운영해 오셨는데 여건이 이렇게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 포럼에서 그 보육기관 종사자분들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다들 하시는 얘기가 농촌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해결해야 될 그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사 자원이다. 교사가 부족하니까 뭐 연장 교육이라든지 연장 보육이라든지 탄력 근무 이런 것도 쉽지 않고 오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없다면은 그 농촌 보육 질을 높이기 쉽지 않다. 이런 문제. 그다음에 그 연장반 운영하면서 이제 예산 부족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는데 농번기 동안에 근데 이제 급식비가 이제 저녁에는 제공이 되지 예산으로 지원되지 않거든요. 이게 제가 제 와이프가 보육교사라고 물어보니까 한 9시까지 근무를 해야 이게 지원이 됐다가 그것도 일정 인원이 안 차면은 지원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농촌은 그게 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 애들이 한 7, 8시쯤에 농번기 이제 하원을 자가하원을 시키는데 그때만 되면 애들이 간단한 간식만 먹고 버티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해외 그 농촌 보육 관련 사업 검토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헌과 그다음에 사이트 통해 갖고 검토를 했는데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규 보육 서비스가 네 가지가 크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센터 기반 보육이고 시설 운영하는 보육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방과후 돌봄이 있고 가정 보육이라고 해서 그 보육자 자신의 집에서 운영하는 그 가정 보육이 있고 그 인홈 케어라고 해갖고 가정 내 보육이라고 방문을 해서 하는 것 지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서비스용을 주로 그 정규 보육 서비스를 대도시 거주 아동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도서 벽지는 0.8%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그 눈여겨볼 게 이제 인홈 케어라고 해서 가정 내 보육인데 이게 특수한 환경 가정에 제공되는데 지리적 고립, 농촌이라든지 외딴 지역, 부모의 가변 시간, 근무 시간, 그다음에 복잡하고 어려운 보육 요구에 해당이 되는데 이 수요가 지금 굉장히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22년에만 전년 대비 한 162%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래서 그 조금 활성화시키고자 그 하다 보니까 교육자 모집이 어렵고 또 그 정부 보조금 외에 그 보육자가 어렵다 보니까 보육가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들이 그 생기고 있어서 그 호주에서는 이제 그 감독 체계를 간소화한다든지 뭐 접근성 향상에 의해서 데이터 시스템 개발을 개선한다든지 또 가족 수요에 맞는 추가 자금을 제공한다든지 지속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부분이 보육교사에게 전문적인 개발 기회를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일본도 우리와 같이 시설 보육 외에 그 지역형 보육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15년도에 이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그 저기 사회보장 제도를 조금 보완하고자 그 지역형 보육 사업을 그 법정 보육 사업으로 전환하게 돼 있습니다. 지역형 보육 사업은 이제 0세에서 2세를 대상으로 가정적 보육이라든지 소규모 보육이라든지 기관 어린이집 뭐 주거 방문형 보육을 활성화하는데 이 외에도 일본에는 이제 시정촌이 주체가 돼가지고 지역의 아동 영유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요. 뭐 방과후 아동 클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육아정책연구소에서도 조금 초점이 있게 보셨지만 그 패밀리 서포트 센터 사업이라고 그래갖고 그 상부상조 성격의 지역 그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이제 돌봄 의뢰자와 돌봄 서비스 제공자로 구성돼서 그 서포트 센터를 설립해서 상호 간 매칭을 통해서 육아 활동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센터에 하연수 한 20명 이상의 뭐 보육 서비스로 뭐 픽업을 한다든지 돌봄을 한다든지 보호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고 또 시간당 이용료가 있지만 일본이 이제 무상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그 인가 외 보육시설에서 상한액 지원회가 설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그 일본 자료에 나오고 있는데 서포트웨어는 이제 일정 기간 기초 교육을 받게 돼 있지만 보육 자격이라든지 뭐 지식 등이 부족해 갖고 보육의 질 하락이라든지 안전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또 지금 하나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지금 고양 납세가 2023년 기준 뭐 거의 10조 원에 달한다. 9조 원이 넘게 있는데 일본 지자체들은 이 고양 납세를 받은 기부금을 지역 육아 저출산 대책에 중점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지정 기부액이 아동 육아 분야가 가장 많은데 한화로 한 1조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지자체들 같은 경우 고양 납세로 받은 기부금을 지역 보육 저출산 대책에 적극 활용해서 농촌 마을이 되살아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 가미시오로정 같은 경우는 인구 한 5,000명 정도 마을인데 이 지역 특산물 쇠고기를 좀 브랜드화해가지고 고양 납세를 많이 거뒀거든요. 그거를 지역에 이제 저출산 육아 저출산 대책 기금을 조성해갖고 지역에 있는 그 보육시설들을 완전 무상화하면서 마을 인구가 다시 들어오고 마을에 활력이 생기는 그런 사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독일을 간단하게 보시면 독일은 2013년에 이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면서 만 1세 아동이 보육기관이 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사회복지법에다 보장을 해놨는데 그 지금 현재 한 아동 중에 한 35.5% 3세 미만 36세 같은 경우 92%가 보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데도 지금 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또 보육교사가 좀 부족하고 그 대우도 안 좋은 상황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유아원은 뭐 크리페라고 하고 유치원은 뭐 기타라고 하고 그 외에 이제 가정돌봄은 타임스터라고 하는 이런 게 보육 현황이고요. 특히 이제 방과후 돌봄 제도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 방과후 돌봄 제도는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 돌봄과 학교 외 돌봄이 있는데 그 21년에 이제 10월에 26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모든 대상의 학생 대상으로 졸업할 때까지
온종일 돌봄을 보장하는 그 전일 보장법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온종일 학교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한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온종일 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늘봄학교라고 해갖고 그 전체 그 저희가 초등학교 한 6천여 개 중에 한 3천여 개 정도, 2,800개 정도 되는 부분이 늘봄학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마 보육 시간이 더 긴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육이 아마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독일 같은 경우 5시 이후에는 거의 돌봄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독일에는 이제 학교 내 돌봄 외에도 학교 외 돌봄이 있는데 그 호르트라고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그 온종일 학교 시행 전에 대표적인 돌봄 기관이었는데 최근 이제 온종일 학교 운영수가 증가하면서 이제 감소 추세에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 학교 내 근거리에 이제 학교 또는 뭐 보육시설에 있고 그 장소가 그다음에 방과 후 4시간이라든지 시작 전 돌봄도 하고 그 외에 이제 돈은 내지만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 예절 교육을 하든지 그 외에 뭐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숙제 도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애들의 사회성을 좀 발달시키는 과정이 그 학교의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이고요. 여기도 독일도 마찬가지 보육시설과 보육교사 자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는 돌봄교사 양성과 돌봄시설에 투자 지원을 확대해서 거액을 투자하겠다는 그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육시설에 있어서는 어린이집 폐원이 잇따르면서 농촌 인프라가 급속히 무너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기관에서는 보육교사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장반 운영 등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존재하고요. 양육과정에서는 보육 여건이 취약하니까 농촌을 떠나는 보육난민 현상이 심화되면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농축협은 보육수요 자체가 감소하고 청년농 조합원 유입이 적기 때문에 보육사업 지원 운영에 굉장히 한계적인 상황에 다다른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활성화 방안을 좀 그 제안을 한 게 첫째로 이제 농촌 보육 실태 조사를 통해서 읍면 단위 보육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이제 같은 군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실정이 다르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정주 실태 기준으로 해도 도농복합 농촌 중심 인구 가서 이렇게 지역을 구분할 수 있고 여기도 유형에 따라 다 그 서비스 인프라든지 접근성이 틀리기 때문에 그 실정이 다른 상황이고 지금 그 영유아보육법에서 이제 보육 실태 조사를 3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그 결과 보고서를 보면은 전국 단위 표본 조사이기 때문에 중소도시, 대도시, 농어촌으로 폭넓게 구분해서 결과를 내기 때문에 농촌 그 유형에 따른 보육 실태와 현장 기반 수요를 파악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맞춤형 보육 그 서비스 실현을 위해서는 별도의 현장 기반 농촌 보육 실태 조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농협, 육아정책연구소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 조사를 통해서 지역 요구라든지 저밀도 농촌의 먼 거리에 흩어져 있는 영유아 상황에 맞춘 보육제도와 지침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그 농어촌 지역의 보육대안 마련이 시급한데 영유아 보육법에 보니까 그 성, 연령, 뭐 장소, 뭐 신분의 재산, 지역의 차별 없이 공평한 보육 기회 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조에. 또 4조에는 지자체장은 영유아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명시했는데 지금 현재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 농촌형 보육 지원 서비스 사업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지금 뭐 그 돌봄 시설수라든지 찾아가는 돌봄 교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은 수준에 있고요. 지금 사업 시행하는 상황을 보니까 예산도 감소하고 있고 뭐 저기 사업 여건도 지자체 보조로 바뀌는 등 좀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거점 농축의 인프라를 좀 적극 활용해 나가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협축협 사무소는 총 4,888개가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구역이 3,532곳을 감안할 때 전국 방방 곳곳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이 필요한데 그 농식품부 그 3회질 계획에 보니까 올해 24년 거 보니까 매년 뭐 30개소 공공립 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돌봄 시설 매년 70개소 확대, 95개소 확충 이렇게 목표를 세워놨는데 여태까지 목표를 세워놓은 걸 다 이루지를 못했던 걸로 제가 파악이 됐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그 23년과 24년을 비교해보면 굉장히 많이 감소한 것으로 시설수를 적게 했기 때문에 감소되고 있는 것을 보고 사업 여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자체 보조 사업으로 확대되는 등은 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지금 지역의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게 농어촌 국공립집 어린이집 확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적은 영유아 수라든지 먼 거리 흩어져 있는 상황 등 농촌 여건을 고려할 때는 비용 수반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협 인프라를 활용해서 돌봄 시설 확충을 해나가는 게 더 좀 유연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단지 농협이 갖고 있는 애로 사항들을 조금 해소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농촌 양육 가구 해결을 위한 보육 프로그램들이 발굴돼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패밀리 서포트 사업은 저희 상호간 육아를 지원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품앗이 풍속이 있는 우리 농촌에 이제 적용 가능한 보육 제도라 판단되는데, 육아정책연구소에서도 육아 파트너 가정 사업을 제안을 했거든요. 이외에도 육아 도우미 사업도 했는데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문제는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고 서로 불편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상호 그 가정을 이렇게 서로 지원하는 활동들이 더 활성화가 되는 게 필요한데, 이게 일본에서 이제 보면은 보육 자격 지식이라든지 보육의 질 하락 이런 것들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전문 돌봄 교사를 수반해서 가정들끼리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상호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 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이 또한 일정 장소를 뭐 농협이라든지 복지시설을 활용하는 것들이 좀 검토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연장 보육 프로그램 중에 이제 그 독일 호르트 모델로 한 방과후 돌봄센터 운영인데, 지금 유보 통합이 됐기 때문에 또 농촌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그 영유아 다 합쳐서 돌봄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호르트를 좀 모델로 해가지고 마을 내 폐교라든지 또 농협 인프라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학교 시작 전 돌봄이라든지 방과후 돌봄, 거기에 이제 숙제 도움, 뭐 식사 예절, 문화 스포츠 활동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나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그 제시를 연구보고서에서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거점을 만들어서 일정 반경 내 거점을 만들어서 조조보육센터와 만석보육센터를 해서 차량으로 이제 처음에 영유아 가정에서 이제 초등학교 가정에서 각자 알아서 조조보육센터로 오면은 반경 내에, 그러면 거기서 이제 통학 차량으로 아침 돌봄을 한 다음에 각각의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교에 보내고, 또 초등학교로 만석보육센터로 거점에 보내서 그걸 다시 이제 그 8시까지 한 다음에 다시 가정에 보내는 이런 모델을 제시해 주셨는데, 여기다가 이제 조금 플러스를 한다면 이제 그 거점으로 활용할 때 농협 시설 인프라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들, 그리고 또 만석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초돌봄센터를 같이 하면서 그 포르투를 모델로 한 방과후 돌봄센터를 조금 적용해서 좀 활성화해 나가는 방안. 또 이게 농번기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이걸 조금 적용해 나가는 방안이 조금 국공립 어린이집을 세우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각색해서 조금 제안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다 여러 전문가들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농촌 보육교사 질을 높이기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일반 보육교사들도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저출산 시대 이 상황, 그 지역 소멸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육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육교사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특히 농어촌 보육교사는 그 모집이 힘든 농촌 여건을 고려할 때 여기에 투자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 사례나 독일 사례를 봤듯이 그 돌봄교사라든지 보육교사 양성을 위해서 거액을 투자하겠다라는 계획들을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투자 확대가 필요하고, 또 지자체 차원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보육사업 기금 조성에 적극 활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정기부제가 올해 6월에 도입이 됐는데, 그 중에 한 26개 지정기부 사업이 발굴됐는데 농촌 지역 보육 관련 사업은 거의 미흡합니다. 한 2건 있다고 제가 써놨는데 대부분 소아과 전문의 구하는 거, 무슨 초등학교 입학금 지원하는 거,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일본 사례를 참고해가지고 보육기금을 충족해서 고향상 기부금이 보육사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그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육사업이 지금 농촌 대책의 소멸 대책에 있어서 보육사업이 중심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농촌 보육사업이 한 테마로서 잡아서 조금 적극적으로 정부 투자 지원이라든지 또 기관 간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토론을 들어가겠는데요. 이 토론을 해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설 선임연구위원님이십니다. 황성혁 전북대 교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방소멸 얘기하는데 요즘 그 농협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숫자가 줄어든 것도 비슷한 현상인데요. 우리 황 교수님 참 드문 케이스입니다. 농협을 현장에서 이론과 현실을 다 연구하시는 분이어서 참 귀한 분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신인식 농산업융합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신 박사님은 농협대 전 부총장님으로 계셔가지고 평생을 농협과 같이 살아오시고 연구하신 분이라서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정책과장입니다. 예, 그러면 토론에 앞서서 저희들이 이제 이 발전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사진 촬영부터 먼저 했는데요. 사실 이 세션은 이제 농협중앙회가 주관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전략연구소 소장님께서 와 계시는데요. 말씀 한마디 하셔야 하는데 못 하셨거든요. 간단하게 일어나서 한번 인사하시고 한 말씀 하시죠. 감사합니다. 예, 순서가 좀 뒤죽박죽됐습니다만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한 30분 남았는데요. 한 6분씩 토론을 하시고 나머지 플로에 계신 분들 토론 받고 마무리하면 얼추 마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김은설 연구위원님, 선임연구위원님 먼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육아정책연구소의 김은설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제 최영훈 박사님께서 발표를 하시면서 육아정책연구소를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셔가지고 예, 저희가 뭐 연구를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좀 뭐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기관이고요. 이 관련해서 저는 이 농협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농협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아까 최영훈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그 보육 관련된 부분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야만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농어촌에서의 영유아 또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의 그 양육이나 육아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그런 정책 연구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돌봄이나 교육의 측면에서 농어촌의 영유아가 소외되거나 가정이나 그 부모가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현재 이제 점점 아동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그 인프라나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란 것을 다 느끼실 텐데 수요가 있음에도 그 이용에 한계가 있는 점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어려움들입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할 때 오늘의 이 토론회와 같이 그 농촌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자리에서 이 농협의 역할 또 보육에 대한 논의가 하나의 주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오늘 발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농촌 보육의 모든 부분들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발제문에서 보듯이 농촌 영유아 인구가 이제 40%나 감소했고 미설지 농어촌 지역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설지 지역이 증가라는 것이 이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영유아 자녀 육아의 그 환경이 더 악화되거나 또 보육 접근성이 저하된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가 면담을 조사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 농촌 가구를 봤을 때 의외로 어린 자녀를 데리고 지금 이렇게 다시 농촌으로 가서 아이를 키우겠다는 부모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사례를 보면
또 물론 다문화 가정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이제 그런 요구를 가진 부모들의 거기에 부합할 수 있는 교육적인 환경 그리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발제에서 제안했던 그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은 모두 실현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씩 제가 그 부분, 앞부분에 뭐 설명은 지나가고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의견을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보육 실태 그 조사는 현재 농촌 현황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지역의 그 개별 특징을 반영해서 개선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동의하고 그 유보통합, 근데 아까 유보통합을 얘기하셨습니다만은 그런 시점에서 보육 실태 조사라고 이제 하기보다는 농식품부가 주도하는 농촌의 육아 전체에 대한 어떤 실태 조사로 변경하여 이제 좀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현재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온종일 돌봄이나 학교에서도 늘봄 학교 등 돌봄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경향을 생각할 때 꼭 어린이집만 이제 주안점을 두기보다 전체적으로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농협이 어떤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더 들여다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 거점 농축협의 인프라를 적극 이제 활용해서 그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적절한 것 같은데 이제 어린이집이 미설치 농어촌이라고 해서 반드시 더 추가 설치되어야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재 그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사 같은 것들이 더 명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그 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그런 돌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방향을 현재 아까 이제 농번기 돌봄방을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런 돌봄의 인프라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 이제 일본의 사례로 패밀리 서포트 사업을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요. 그 보육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농촌에서 아주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아주 긴급하게 아이를 어디 맡길 데가 없다. 누군가가 일시적으로 잠깐만이라도 봐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제 장소가 너무 없어서 거기에 대한 요구가 높았습니다. 작년 조사에 따르면은 그런 역할로서 이 부분이 좀 이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번기 연장 보육을 위해서 새벽이나 저녁 돌봄을 제공하는 조조 만석 보육센터 이 안을 이제 저희가 보고서에서도 농협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시를 했는데 이 모델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서 농식품부나 지자체에서 어떤 시범 사업을 잠시라도 시작을 해서 이 역할이 가능한지를 좀 타진해 보는 그런 것부터 이제 착수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라고 이제 검토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돌봄 제공자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강화를 하고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아까 제안하신 전문 돌봄 교사가 처음에는 좀 같이 동반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농촌 영유아 부모는 그 지역의 이제 의견을 들어보면은 보육교사의 질적 그런 만족도에 대해서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보육 난민들을 이제 유발할 것 같은데 그런 보육교사 처우에 대한 파격적인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이제 보육이 교육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청이 좀 더 이제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농촌의 영유아 교사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 이런 부분이 좀 더 그 책무성을 강하게 줄 수 있도록 교육청의 역할을 좀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모 면담에서 농촌 육아의 어려움으로 가정에 오는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되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돌보미가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게 농촌에서는 더더욱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도 아이돌봄 인력 부족과 장거리 파견의 회피 문제를 그 아까 얘기한 패밀리 서포트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기능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별적인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농협 또는 기존 어린이집 시설을 활용한 농번기 조조 만석 그런 센터가 좀 필요한 제도고, 이것은 아까 이제 그림을 보셨겠지만 그게 이제 일본의 송영 스테이션이라는 이제 보육 그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갖고 온 것이기는 합니다. 그런 식의 활용 모델을 한번 이제 시범 사업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농협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 서비스에 대한 명분이 감소해서 그 역할을 이제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거는 시간제 보육도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보육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복지부에서 이제 시간제 보육을 굉장히 이제 활성화할 방향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시간제 보육을 농협이 만약에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제 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뭐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제 농촌의 부모들은 아이들의 체험 활동에 대한 그런 갈증이 되게 많습니다. 도시에 비해서 갈 곳이 많이 없고 키즈 카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좀 이제 뭔가 선망이 있는데 그런 인프라가 많지 않기 때문에 농촌형 어떤 아이들 체험 시설 같은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황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황성혁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그 박성재 박사님께서 저에게 큰 미션을 주셨습니다. 가서 이제 농협에 대한 연구들, 사실 이제 농협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그러자도 오늘 아침에 또 저희가 학과에서 교수님들하고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농협에 대한 좀 연구를 좀 더 해보자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좀 그런 프로젝트를 좀 추진해보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좀 학교 내에서 좀 그런 프로젝트 연구비를 따내는 그런 얘기를 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기 오게 됐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미션을 주셔서 더 사명을 가지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은 오늘 주제는 정말 제가 그동안 저도 뭐 농협에 있었지만 진짜 농협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향적인 굉장히 큰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혹시 이 부분을 좀 제가 토론문을 좀 준비하는데요. 좀 그 원고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인구 감소 및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서 농촌의 인구 과소화 문제는 결국 농촌에 필요한 어떤 사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어떤 농촌에 사회 서비스가 공급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서비스의 어떤 공급 주체가 지금 감소하면서 지금 농촌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삶의 질의 저하는 지금 사실은 어떤 도시 지역의 주민들과 비교했을 때 큰 격차가 있고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모두 지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농협이 농촌에 필요한 어떤 사회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모색하는 오늘 두 분의 발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았다고 보고 있고, 또 이 보고서를 작성하시라고 정말 고생하신 두 박사님의 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제 안성돈 박사님 같은 경우는 농협이 이제 지역 밀착형 사회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전반적인 내용, 일반적인 내용을 담아주셨다고 한다면, 최호원 박사님께서는 어떤 사회 서비스 중에 하나인 어떤 보육 서비스에 대한 그것들에 대한 어떤 강론적인 내용을 이제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우리 이제 제가 보육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좀 그럴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이제 이번 주제가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농협의 역할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중심을 통해서 좀 어떻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좀 담론적인 측면에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의견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다시피 협동조합은 지역사회 지속 가능한 발전이 우리 협동조합의 그 원칙입니다.
그래서 협동제 원칙에 입각해서 농협의 지역사회 문제를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뭐 저희가 뭐 다 알고 있는 ICA 원칙을 언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농협법 1조에 잘 알다시피 농협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당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농촌 문제에 있어서 농협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농협의 어떤 본연의 자신의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문제에 대처하는 농협의 역할은 지역 균형 발전에 방점을 두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그 역량을 동원해서 내생적 발전을 극대화하는 데 사실은 그동안 농협이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경제사업으로 이게 투영이 되었고요. 경제사업의 성공이 곧 농업인 조합원의 어떤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증대로 이어지고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어떤 패러다임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패러다임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인 지원과 농협의 자원이 여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이 안고 있는 어떤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는 결국 뭐냐면 농협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발생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 비판도 사실 농협에 쏟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적 여론에 대해서 농협에 대한 자세는 그동안 어떤 주변의 평가가 어떠하든 간에 결국 뭐냐면 자신의 본인 역할, 즉 경제사업을 더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의 문제에 대해서는 농협이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오늘 사례를 이제 보여주신 그 두 분의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사례 보면 뭐 범서농협, 영암농협, 남청주농협, 뭐 신둔농협, 뭐 고산농협 사실은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것은 저는 농협의 어떤 일반적인 사례라기보다는 어떤 특수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말은 어떤 지역의 고유성과 어떤 특수성에 따른 차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농협이라는 조직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조직이 아니라는 의미도 됩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농협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에 특화된 조직이고 어떤 지역 사회 서비스 지원 조직으로서는 아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농협의 조직과 인력과 자본이 이를 뒷받침하는데 여전히 좀 한계가 있고 사실 이에 대한 역량도 저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농협에게 요구되는 어떤 사회적 책무도 농업인의 어떤 경제적 지위 향상과 상상에 더 높은 가중치를 좀 두고 있고 또한 경영처로서의 어떤 사업 성과 도출에도 강하게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이런 제도적인 또한 시스템적 변화 없이 농협에게 어떤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제공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도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님께서도 농업소득 3천만 달성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결국 농협의 어떤 특성상 아마 이 부분에 아마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농촌 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은 아마 농협에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멀어져 있을 거고 아마 후순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일단 사회적 여론이 농촌 주민에 대한 어떤 사회 서비스 제공을 농협의 역할의 1순위로 만들어서 농협이 이 일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농협이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협이 지역의 내성적 발전에 영역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지만 여전히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위해서 농협의 역할로는 유효하다고 보고 어떤 농업인의 어떤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신 농협은 잠시만요. 네. 대신 이제 농협은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떤 활동 조직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그 조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농협의 역할을 제한했으면 합니다. 지금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에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지역 사회 서비스의 지원 조직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조직은 이미 지역 내에 잘 조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지원 조직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지역에 이런 조직이 없다면 당연히 농협이 이런 조직의 역할을 일부분 대신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미 이런 조직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협은 이런 조직의 역량을 키우는 어떤 조력자,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는가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지역 내에서 지금 많은 활동가들이 있기 때문에 농협이 여기서 어떤 주도자가 되거나 그들 리더자가 되기보다는 그들에 대한 어떤 협력자로서의 농협의 역할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더 보면 지역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조직들을 보면은 인적 자원 측면에서나 어쩌면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열정이나 역량이 보면 훨씬 농협보다 더 높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농촌 사회 서비스의 제공은 결국 공적 지원 없이는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정부의 어떤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연계를 해서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각 지금 부처에서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개들이 찾아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과 연계해서 농협이 이런 사업, 지금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됩니다. 제 얘기 결론입니다. 안 박사님이나 최홍원 박사님께서 농협의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농협이 이런 시스템을 갖고 이대로 실천만 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는 이제 농협이 일에 적합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협이 지역 소멸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응하기에는 시스템이나 역량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농협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또는 성과를 내려고 한다면은 저는 이런 시스템과 역량이 농협이 제대로 갖춰놓고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어떤 보여주기식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어떤 내생적 발전에 농협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결국 지역의 포용적 성장을 유도하고 지역의 소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어쨌든 이 기회를 통해서 농협의 어떤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들의 이 부분들의 담론을 모아주시고 이것들에 대한 지혜를 모아할 때 결국 농협이 지금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고 그리고 그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뭐 방금 우리 박성재 박사님하고 참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내고 그다음에 안상돈 박사님은 오늘 이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모든 걸 다 다루었어요. 그리고 안상돈 박사는 옛날에 연구소 오기 전에 석사 박사 할 때부터 저하고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 의회 보면 많이 컸어요. 저는 어떤 이론적인 것 보다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그동안에 연구했는 것과 제가 농협대학에 35년간 근무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전부 농협에 근무합니다. 연구하고 농협의 현장하고 상당히 달라요. 현장에 가보면은 그 지역 농협들 가가지고 내가 그냥 가가지고 조합장이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와 학생 제자로서 조합장들도 제자입니다. 제자로서 사적 얘기한 거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여기에 어떤 이론이나 연구 위주가 아닌 현장적인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이게 얘기를 듣다 보면 저도 그래요. 농협에 사회이사 하고 있는데 사회이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자인 농협 직원 혹은 제자인 조합원 상당히 애매합니다. 제 역할이 그때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참고해가지고 뭐 자세한 내용은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몇 가지만 하는데 우선 뭐 특징은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비안 만세센터라는 게 중앙일보에 나옵니다. 그걸 내가 보고 놀랐는 게 비안이라면 어딘지 모르죠. 우리 박 박사님 아시죠? 비안이라면 의성에 있는 비안면입니다. 저는 거기에 이제 고향 근처니까 아는데 비안 만세센터 해가지고
아, 이게 농촌 현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게 뭐냐면, 비안 만세, 얼마나 안 좋으면 만세 센터가 나왔느냐. 그래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비안이 의성군인데, 전국에서 인구 소멸 위험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연령이 가장 높아요. 고령자가 가장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아요. 근데 또 하나는 땅값이 제일 쌉니다. 농지 가격이. 근데 특이한 거는 기농인구가 제일 많아요.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아, 많다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수천 명, 수백 명 아닙니다. 아주 소수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지방 소멸 지역은 하나의 지금 어떻게 보면 막 하나의 발악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 농협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자,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만 생각해 봤습니다. 지역 농협의 어떤 역할을 확대하려면은 뭐냐 하면 앞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정체성 확대를 위해서 ICA 원칙을 바꾸자 뭐 이렇게 지역 기여하자 다 좋은데 저는 ICA 원칙을 바꾸려면은 수십 년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하기 쉬운 뭘 바꾸느냐 하면 지역 농협의 목적을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지역 농협의 목적에 농협법에는 안 됩니다. 농협법은 왜냐하면은 농협만 있는 게 아니고 축협도 있고 분목도 있고 하니까 지역 농협법 12조의 지역 발전에 대한 그걸 명시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정관예라든가 이런 데에서 구체적으로 농협에서 사업하기가 쉽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하나의 뭐냐면 농협의 정체성의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정체성의 훼손이 아니에요.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는 걸 넣는 건 이건 훼손이 아니고 정체성 확대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하나 이제 앞으로 해결할 문제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앞에서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양쪽에 다 나왔는데 발표자께서 소비자 조합원 제도 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현장에 조합원 상대로 해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자 조합원, 준조합원, 비조합원 이 명칭도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비조합원 하니까 비자가 좋지 않고 그렇다면 이것도 조금 생각해야 돼요. 조합원, 비조합원, 준조합원 아니면 아까 뭐 소비자 조합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소비자 조합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일본을 따라가는 기분이 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본의 산소협동조합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면 생산자 조합은 이용자 조합은 이렇게 한다 하면은 뭐 준조합원 제도 비조합원 제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용고 배당이나 이런 건 뒤에 문제고 자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뭐 간단하게 자꾸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농협이 왜 중심이 돼야 하느냐 지역 발전에 농협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걸 전 두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농협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농협 성격이 제가 MBTI 성격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MBTI의 사람의 성격을 전 박사님 오셨네요. 사람의 성격을 분석하는데 농협은 하나의 감성형 F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B와는 사고형이에요. 하나의 T입니다. 근데 농협이 감성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역민들하고 유대관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을 하려면 지역민과 유대관계가 잘 되어 있는 농협이 역할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 다음 하나는 이건 뭐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은 뭐 합니다만은 농협 구성원이
생존의 문제가 달렸습니다. 농협 구성원이라면은 조합장, 뭐 상임 이사, 그 다음에 뭐 대의원도 있고 조합원이 있고 농협 직원이 있는데 만약 지역이 소멸된다면 누가 가장 타격을 보느냐? 자, 제가 합병농협을 봤습니다. 과거에 합병농협을 보면 누가 손해보느냐? 제일 손해보는 게 농협 직원입니다. 가면 돼요. 그 다음에 뭐냐? 지방 소멸되면은 지금 농협마다, 지역 농협마다 봉급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하나의 지방 지역 발전에 대해서는 하나의 생사가 달린 생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협 직원들은 아주 적극성을 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농협이 하나의 생활의 터전이고 구성원, 조합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지역 소멸돼 가지고 합병이 되면 그 조합원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합병조합원에 가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저는 농협이 하나의 중심이 되면은 지역 발전에 기여를 할 것이라는 이 하나의 구성원의 열정, 그 다음에 농협의 성격,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역할인데, 역할은 저는 두 가지로 봤습니다. 역할을 보는데, 이건 뭐 간단하게 이 역할을 두 가지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죠. 우선 뭐냐 하면은 역할 중에서 두 가지가 하나의 하나는 뭐냐 하면 산업 간 조직입니다. 융복합. 제가 농산업융합연구소장을 하니까 융복합을 썼는데 산업 간의 융복합인데 여기에 하나 우리가 간과해야 될 게 있어요. 저도 그동안에 계속 주장을 했는데 농업을 중심으로 산업 간 융복합을 해야 된다. 6차 산업이죠. 이걸 어디 가면 강의를 하거나 얘기를 하거나 주장을 했는데 이거 앞으로는 이거 안 됩니다. 농업이 중심이 반드시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2차 산업, 3차 산업이 중심이 되면서 농업이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지역 상황에 따라서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업 간 융복합은 뭐 이거 없어도 됩니다. 자, 산업 간 융복합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1차 산업, 2차, 3차, 4차, 5차 산업이 있는데 반드시 농업이 중심이 되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 따라서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5차 산업, 자, 요즘 관광농업, 치유농업 유명하죠. 이거 다 중심이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산업이 1차 산업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 간 융복합은 반드시 농업이 중심이라는 것을 탈피하자 하는 그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직 간 융복합인데 저는 융복합이 산업 간 융복합과 조직 간 융복합인데 조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조직이 융복합을 하려면 쉬운 게 아닌데 저는 이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 가면은 옛날에 유명한 키부츠와 모샤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90년대에 학생들 데리고 가서 한 2달간 거기에 생활했습니다. 키부츠에. 그 당시에는 90년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키부츠가 전 국민의 3%입니다. 모사브까지 합치면 10몇 %가 돼요. 자, 근데 지금 어떠냐?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것도 변합니다. 변해가지고 지금은 키부츠가 완전 관광입니다. 관광 위주입니다. 그 다음 모샤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생산자 조합 비슷했는데 지금은 생산자만이 아닌 관광부터 시작해서 1, 2, 3, 4, 5차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농협이 농업협동조합, 생산자 조합이라는 이것만 가지고는 앞으로 지역 발전이나 우리 그 농협 자체가 아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과 융복합을 하고 하나의
산업관 영재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 김동현입니다. 최근에 4월달이죠. 4월달에도 이런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제 농촌 소멸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저도 뭐 농촌 출신이고 지금도 농촌에 적을 두고 있는 어머니 계신데 결국은 아주 큰 문제다 보니까 어떤 큰 일을 할 때는 이제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는 일본 속담과 같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은 지혜들이 모아져야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 지역에는 이제 농협이 있다 보니까 그 농협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토론회도 그렇고 오늘 토론회도 지금 보면은 약간 그 뉘앙스들이 다르신데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지역 농협과 이제 중앙회가 이 지역 소멸 문제, 농촌 소멸 문제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제 요거에 대한 사실은 공감대가 지금 형성돼 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은 이제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게 같은 얘기인데 여기 성결 과제로 제가 써놨는데 결국은 이제 농촌 소멸 문제에 있어서 아까 우리 황상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기본에 충실해서 그 경제 사업이라든지 이제 기본적으로 지역 조합이 해야 되는 일들을 제대로 해서 그 조합원들의 그러니까 경제적 지위, 경제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게 당연히 기본이 돼야 될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이 당연히 있는 거고 그 외에 이제 뭘 할 것이냐. 근데 결국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그 중앙회도 그렇고 지역 조합도 그렇고 이제 돈이 듭니다. 그 돈은 지금 어떻게 나오냐 이게 뭐 여러 이제 하지만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교육 지원 사업비인데요. 중앙에서는 이제 그 브랜드 피라고 하죠. 브랜드 피에서 농업 지원 사업비를 통해서 그 자회사들, 경제주주나 이제 금융주주 쪽에서 이제 브랜드 피를 받아서 교육 지원 사업비를 받아서 이제 조합에다 교육 지원 사업비를 이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 이제 농축협은 이제 결국은 이제 중앙에서 받았던 돈,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이제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에 따른 수익이 이제 재현이 돼서 그 교육지원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고, 요거는 이제 그 지역농협 법인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경제사업에서는 이제 수익이 안 나고요. 대부분의 경제사업들은 적자입니다. 신용사업의 수익으로 이제 경제사업의 그 적자를 메꾸고 이제 거기서 남는 것이 잉여금이 되고 이제 법적 적립금, 그 임의 적립금에서 전체 수익의 50%를 적립하게 되고 그 나머지 이제 50%를 조합원에게 배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교육 지원 사업비를 요걸 그 농촌 소멸을 위한 어떤 사업에다가 투자를 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배당액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 지역 그 조합원들이 이에 대해서 수용을 할 것이냐. 사실 요 문제가 이제 기본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역할이 뭐냐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중앙의 역할은 그러니까 중앙의 본연의 역할은 사실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그 아까 그 농업지원 사업비로 이제 가지고 이제 받은 돈으로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교육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해 한 5천억, 6천억 지원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사업이 이제 일각에서는 전문가분들께서는 이제 그게 필요한데 쓰이지가 않고 이제 나눠주기식 이제 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조합들한테 그 사람들을 이제 연명시켜주는 심폐소생술의 돈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러면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제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된다면 그 필요한 사업이 뭔지 그 모델을 발굴하고 그 사업의 내용을 발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아주 어려운 문제죠. 아까 여러 가지 사례들을 지금 발표해 주셨는데 그 사례들이 그 어느 지역에서는 맞을 수도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궁극적으로는 근데 아마 그 미조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앙 정부 그다음에 지자체 그게 먼저가 돼야 되겠죠. 농촌 소멸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결국 이제 농촌 소멸이라는 것은 시장 실패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냥 놔뒀을 때는 아무도 거기 가서 살지 않고 산업이 일어나지 않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될 거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정부 실패가 일어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뭐 그 재정 당국에서도 동의를 해줘야 되고, 뭐 또 국회에서도 동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농협의 역할이, 그러니까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가 다 발생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농협은 민간 조직이지만은 제3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사실은 중앙에서 발굴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새는 사실은 뭐 매스컴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들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좋은 사례가 하나가 만들어지면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거는 이제 뭐 각 조합원들이 우리 농협도 이런 거 하자 이런 게 그 여론들은 바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지금 당장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결국은 이제 돈이 듭니다. 돈이 들기 때문에 중앙에도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지역 농협에서도 재원을 확보해야 될 겁니다. 근데 중앙회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그 교육지원 사업비의 많은 부분이 그 무이자 자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이자 자금은 올해 이제 15조 이제 농협 중앙에서 이제 조성하고 향후 20조까지 늘린다는 건데, 그 이제 융자금이거든요. 융자의 이자 차액만큼 이제 교육지원 사업비로 보전을 해주는데, 그게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실제 필요한 그 교육지원 사업비로 가는 돈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재원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 처음에 발표해 주신 거 보면은 도농상생기금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도시 농협에서 그 신용사업의 일부를 기금으로 형태로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도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것도 그 무이자 자금처럼 융자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그 도시조합의 신용매출 총이익의 3% 범위 내에서 그 아예 아까 농업지원 사업비처럼 납부시키는 그런 법안이 지난 국회에서도 돼서 법사위까지 올라갔었고, 지금 현재도 지금 윤준병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지금 농해수위에 이제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가 되면 큰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역 농축협에서도 아까 우리 황성혁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그 경제 사업이 안 된다 할 게 아니라 그 효율적인 모델을 만들어내서 그 조합원들의 경제적 지위를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뭐 전부는 아니고 결국은 한 방법이 이제 조공법인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입니다. 이게 정부는 그 5월달에 저희가 조공법인 활성화 대책을 발표를 해서 이제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아까 또 마지막에 그 신희식 그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아까 규모화 그 여러 가지 이제 조합들끼리 같이 그 사업들을 하거나 이제 규모화해야 된다는 뉘앙스로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그게 필요합니다. 경제 사업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신용 사업도 그렇게 규모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효율성이 지금 떨어지는 조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아까 저기서 보면은 그 신용사업의 이제 그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비조합원의 그 사회비 용량, 이렇습니다. 조금 설명드리면, 그 이제 지역조합에서 대출을 해줄 때 조합원하고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대출 전체 총액의 이제 2분의 1 이상이 넘어야 되고, 반대로 비조합원, 그러니까 이 조합의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2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제가 있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그 이유는 이제 뭐 간단합니다. 그 상호금융의 특징 때문이죠. 상호금융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지역 농협인들, 그 지역민들을 위한 상호금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조합원 사용 이용량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전체 사업 이용량의 2분의 1까지 그 비조합원한테 허용해주고 있는데, 다른 아까 뭐 새마을금고는 지금 상호금융법으로 운영되지 않고 새마을금고법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논외로 하고요. 수협이나 신협이나 산림조합은 비조합원 대출을 3분의 1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제 대출량에서 적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더 적게, 농협보다 적게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호금융의 특징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만약에 늘려준다 하면은 결국 수익이 잘 늘어날까? 이제 그 생각이 좀 저희가 해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지금 상호금융권은 유례 없는 지금 연체율 위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조합에 가서 예금을 찾을 만큼 그렇게 위험한 상태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이제 연체율이 한 1% 내외였는데 지금은 4%를 돌파했습니다. 농협의 기준에서. 근데 그 연체율의 대부분이 어디서 오느냐? 비조합원 대출입니다. 조합원들의 대출은 연체율이 아주 낮습니다. 비조합원 대출의 연체율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체율이 높고 지역 농협의 신용사업이 적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 이제 가결산 결과 적자가 한 100개가 넘었고요. 이대로 가면 연말에 188개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비조합원 상호용 용역을 늘려서 그 수익을 확보해야 된다.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원래보다 더 근본으로 충실하게 가서 그 대출 건전성을 오히려 제고시키는 것이 그 신용사업 수익성 제고에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이제 5월부터 그 중앙회에서 상호금융 쪽에서 그 큰 대출, 200억 원 이상 대출에 대해서 중앙회에서 검토하는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임의 절차예요. 그 조합에서 신청하는 데들만 이제 그 사전에 검토를 해주는데 몇 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늘려가고 의무화시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대출 건전성을 제고시키고 지역 조합의 수익성을 제고시키는 것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조합에서 이제 비조합원 대출을 그러니까 비조합원 대출이 농협에서 전체 이제 차지하고 있는 그 전체 대출 금액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한 4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더 늘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참고로 신협은 이제 49%고, 다른데 아까 수협이나 산림조합은 아주 낮습니다.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이 상당히 낮고. 근데 어쨌든 그거를 갖다가 이제 비조합원 대출이 더 못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상호금융 특별회계로 보낼 수밖에 없는 조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준조합원 대출이 안 늘어나니까. 그래서 상호금융 특별회계는 이제 중앙에서 남은 그 돈을 이제 받아가지고 수익률을 제고시키는 건데, 요거는 이제 중앙에서도 이제 요 특별히 요 수익성 제고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요 부분들이 좀 더 근본적으로 그 탄탄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플로우생 두 분만 받겠습니다. 두 분만. 네, 전 박사님. 또 한 분 누구 있어요? 네, 최경환 박사님. 네, 두 분. 네, 됐습니다. 먼저 전 박사님 토론하시죠. 마이크 없어요? 네. 예, 저는 농협에서 한 30여 년 근무하다가 지금 이제 농식품 신유통연구원에서 그 프리랜서로 이렇게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짤막하게 이제 요즘에 그 어느 조합에 시골 어느 조합에 그 컨설팅을 하나 맡았어요. 그러니까 그 농협의 그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그래서 오늘 우리 황성혁 우리 교수님하고 김동현 과장님 그 얘기하신 거에 저도 굉장히 동감을 이제 했는데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어제 저녁에 우연히 그 저기 이제 이 컨설팅을 해야 되니까 이제 경영학 원론 하나 이제 최근에 산 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히든 챔피언 하는 그런 그 이 박스 기사가 있어요. 이게 뭔가 봤더니
그러니까 아주 그 강소기업 있죠. 세계 강소기업. 굉장히 경쟁력 타이니하지만 경쟁력이 센 그 기업을 제일 많이 가진 나라가 독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저기 한 22쯤 한 20 몇 개 정도 되고 독일은 한 4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소기업이 이 생명을 유지하는 그 핵심 그 경쟁력은 뭔가? 그건 자기가 제일 잘하는데 집중을 해가지고 그 시장을 대신 시장을 갖다 이거는 이제 그 굉장히 사업 규모가 분야가 적기 때문에 양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로 수출하는 걸로. 그래서 가면서 우리 그럼 농협은 뭐지? 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 조합원들의 그 불만이 많아요. 근데 경제 사업이 지금 열심히 하면은 지금 아주 굉장히 사업을 늘릴 수 있는 그 여지가 많은데 그거를 조금 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더 한다 하고 하는 것이 조금 앞뒤가 이렇게 좀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거를 제가 강하게 느꼈고요. 아까 우리 고영건 박사님이 가시면서 저한테 이거 좀 꼭 듣고 그 얘기 전해달라고 하는 게 하나 뭐냐면은 이거 이제 아까 이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이 수지가 날 것인가. 예, 저 김동현 과장님 아까 너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거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제가 최근에 그 스리랑카도 갔다 오고 했는데 거기는 조합원이 그러니까 멀티퍼퍼스 코퍼레티브라고 해가지고 농민도 있고 소비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게 이제 운영되는 그 조합 시스템인데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오히려 가자 이런 그 뉘앙스도 받았고 그다음에 일본이 1900년에 산업조합으로 시작을 했을 때 그때 조합원이 이렇게 여러 이제 농민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일본이 거기서 왜 이제 농협으로 이렇게 파머만 딱 정조합원으로 했느냐 하면은 그거는 이제 농정의 이제 어떤 선발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역할을 이제 맡긴 거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사업을 더 다각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작 그 코안 정조합원에 대한 그 지원 기능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경환 박사님. 예. 예, 최경환입니다. 예, 이제 농협의 역할 확대와 관련해서 이제 제시되고 있는 게 이제 사회 서비스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에서 이제 그 황성혁 교수님 이 토론에 이제 공감을 하는데, 농협 자체로 새로운 사회 서비스 그 사업이나 이런 것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 중에 어떤 부분에 일정 부분 참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추고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이제 우선 중앙회든 지역조합이든 의지가 우선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의지가 있다면은 지금 그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계획, 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자체 수준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어떻게 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찾아서 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 아마 정기적으로 지역 그러니까 시군에 되면은 시장 군수를 비롯해서 기관장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좀 농협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또 지역마다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어떤 사업이 그러면 좋고 농협은 어디까지 참여를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을 좀 찾는 것이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영유아 보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여기 안 박사님은 이제 농협형 지역 포괄 케어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셨는데 농협형이 아니고 지역형 지역 포괄 케어에 농협이 어떻게 참여할까를 찾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과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김은설 박사님 그 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부로 이제 업무가 이관됐다고 했는데 그 영유아 보육법에 아까 최원 박사 지자체장 그 기초입니까 광역입니까? 저기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돼 있는 지자체가 기초인가요?
광역이요. 근데 저는 그 지자체에다가 이게 국가가 떠넘긴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영유아 보육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이 받을 그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영유아 보육도 국가가 책임지도록 이렇게 해야 제대로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여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 발제자 두 분께서 하시죠. 안 박사님부터 먼저.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우선 우리 전찬희 박사님 질문해 주신 수익성의 문제. 그래서 제가 가장 고민했던 게 이게 실은 당위성 가지고만은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이게. 그래서 아까 성과 이행을 담보로 해서 지자체나 아니면 정부의 어떤 그 지원을 갖다 끌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조합원 제도 관련해서 생산자 소비자. 예, 이게 실은 생산자 단체로서 잃을 것도 많습니다. 실은 이런 그 소비자 제도를 도입했을 경우에 그래서 이거는 신중하게 저희가 접근해야 된다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런 논의를 시작을 해야지만 실은 이 제도를 도입을 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유불리성을 갖다 따질 수 있는 그런 장이 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제도를 했고요. 당장에 이 제도를 갖다 도입하자. 투자조합원 제도, 소비자조합원 제도를 당장에 도입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부터라도 이런 논의를 시작하자는 데서 저걸 했고요. 정조합원이 약하고 그런데 실은 지금도 정조합원들이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예, 그래서 정조합원한테도 플러스가 혜택이 가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한테도 결국 정조합원과 그 지역 주민들이 그 둘이 아니거든요. 같은 그 대상이고 같은 저희가 그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정조합원, 그러니까 조합원 중심이었던 농협에서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그다음에 지역 주민까지로 나가야 될 게 앞으로의 어떤 그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희가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채인 박사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는 없고요. 그다음에 그 최경영 박사님 말씀해 주신 그 새로운 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을 연계하는 부분, 이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그다음에 의지의 문제. 농협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준비는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할 의사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협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다 하려면 어떤 중심의 역할을 해서 어떤 연계기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그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든가 이런 조직들과 그다음 민간업체하고도 어떤 이런 협업이 좀 필요할 걸로 보고요. 그 농협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요. 농협형은 결국은 지역형입니다. 왜냐하면 농협의 구심체는 결국 지역에 두고 있기 때문에 농협형 NH형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지역형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농식품 우리 김동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하나 좀 짚고 갈게요. 페이지 273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요. 그 농협이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예, 맞고요. 근데 신협을 빼고 그다음에 새마을 근거 수협 산림 조합들을 보시면요. 이게 농협은 농식협은 지역 간내를 갖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신협이라든가 새마을 근거 수협 산림 조합은요. 이게 관할 구역에 이게 전국 단위로 갖다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시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농협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제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 부분이 조금 그래서 3분의 1과 2분의 1 확실히 2분의 1을 더 혜택을 많은 것 같이는 보이지만은 실은 안 그렇다. 왜냐하면 충주 감내에서만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전국 범위에서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다음 또 새마을 근거나 수협이나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 조합장 또는 인정하면 또 초과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농협은 엄격하게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희가 좀 위축이 돼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최경환 박사님 질의 주신 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짧은 시간에 농촌 보육을 갑자기 들고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걸 농협에서 이 사업을 따갖고 다 주관하겠다 이런 의도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농촌 보육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현안이고 지역 소멸을 해결해야 될 어떤 기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농협도 지금 하기에 굉장히 벅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주체가 농협이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체는 어차피 국가와 지자체입니다. 그 법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지만 농협의 인프라를 잘 활용하면 그것도 그 민간이 들어와 있는 그 지역이 경합되는 지역 속에서 농협이 역할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조차 없는 지역에서 농협이 선제적으로 보육 사업을 갖고 있는 인프라를 정부 예산을 충분히 받아서
조금 운영을 하게 되면 조금 효율적으로 지역 소멸을 해결해 나가는데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그 얘기를 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계획한 대로 뭐 저 6시까지 꼭 채우겠다고 의도한 것 같습니다만 다 채웠네요. 근데 기왕에 좀 오버됐으니까 저도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발표하신 분들이나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다양한 각도에서 얘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보탤 얘기는 특별히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하자면 농협이 지금 이제 복지후생사업 농협법상이나 이제 정관상에 나왔는 그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사업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교육지원사업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죠. 교육지원사업. 돈이 남았을 때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으로서 하는 제한된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기업들이 하는 기업 활동 촉진 사업이죠. 이제 그죠? 홍보 촉진 이런 류의 사업을 우리가 교육지원사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업이 있고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한 케이스, 희귀한 케이스가 양로원이라든지 또 보육원이라든지 하는 어린이집 전국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농협이 뭘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였어. 근데 그 예외적인 케이스로 있는 현 상태인데 이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좀 더 많은 조합들이 그쪽에 눈을 돌려서 하는 게 어떠느냐 하는 이슈 제안이 이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농협이 다 하자는 아니죠. 상황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교육지원 사업비 활동, 그러니까 남는 재원 가지고 하다는 이것은 절대 이게 사업 안정성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어떤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뭔 대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교육사업비에서 일정한 계획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이 부분을 얼만큼 배분해서 하자는지 아니면 기존에 최경원 박사 잘 지적하시는데 이미 나와 있는 국가나 지자체가 쓰는 여러 가지 돈들이 있는데 잘 안 쓰이는 돈도 있잖아요. 그 부분 활용하자. 뭐 이런 식의 어떤 강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역 자원 중에서 또 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농협이 이제까지 잘했다 하면 하나도 답이 안 나옵니다. 전혀 잘하지 못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게 농협이 이제 비즈니스 조직으로서 좀 했지만은 이런 조합원의 삶이라든가 지역민의 삶을 보는 관점에서는 농협이 잘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일본 농협 같은 경우는 70년대부터 조합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에 눈을 돌립니다. 이미 잘 아시지만 일본 이제 후생연합회 같은 경우는 병원 사업이 따로 하잖아요. 그것 말고 종합농협, 그 다음에 공제련 이런 쪽에 각자가 또 이 노인복지 쪽에 별도 사업을 해요. 하면서 이것이 사업으로 한단 말이에요. 사업으로 하고 그 사업으로 할 때 그 사람도 적자가 보니까 줄이긴 줄이는데 이 기본적으로 우리 조합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이 편안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정들었던 고향에서 편안하게 죽어가는 이런 모습을 이상적인 모양을 보고 지역에서 만들어 나가죠. 그게 이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란 말이죠. 우리 농협도 우리 조합원, 우리 지역 주민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인구를 반전을 시켜가지고 지역 소멸을 이렇게 거꾸로 간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 소멸 속에 내포된 의미를 하나는 아까 우리 팜플렛 보면은 완전히 이거 뭐 빨려 들어가잖아요. 블랙홀로. 이거 굉장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미래가 오지 않게 해서 우리가 뭘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일 빨려가거나 줄어들 때 그 당한 상태에서 고통이란 게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러니까 지역 소멸로 가는 길 속에서 있는 농촌 주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이 얼만큼 나쁘냐 하는 것에 천착을 한다 그러면 바로 이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한 얘기도 되고 그 기본권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자발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협동조합 방식이 하나의 대안이 된다. 농협이 꼭 할 필요도 없어요. 농협이 협동조합이 제일 어려움이 가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같이 우리 아까 신 소장님 얘기 잘 하셨는데 그야말로 열정을 우리가 지키자는 열정을 가지고 난다면 이미 국가가 마련한 제도도 있고 재원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농협은 좀 더 많은 정보가 있고 지식과 기량이 있잖아요. 활용하게 되면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지역 주민들, 지역 조합들한테 너 알아서 해놓고
조합장님 영향에 따라서 하다 말다 하는데 굉장히 예외적 케이스다.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역할을 확대를 조금 하자. 경제 논리 다 무시하고 뭐 정치 논리 무시하고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죠. 예.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